우리의 몸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 베셀반데어 콜크의 유명한 저서 제목처럼 말이죠. 어쩌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몸이 아프다는 것을요. 우리는 이것을 화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고 온몸이 쑤시는 그 고통. 병원에 가도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아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상처가 어떻게 몸의 언어로 이야기하는지 그 깊고 복잡한 관계에 대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눈에 보이지 않아 더욱 고통스러운 정서적 학대가 우리 몸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이해의 빛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보내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음의 고통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신의학계에서는 신체화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 속의 통증이 아닙니다. 트라우마, 학대,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는 공포와 충격. 이 모든 감정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몸을 변화시킵니다. 그 결과 내 몸이 더 이상 내 것 같지 않은 낯설고 소외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온 나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공격하는 적처럼 느껴지는 이 혼란스러운 경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현상, 신체화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것입니다. 먼저 신체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고 이어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우리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탐구는 100년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는 이런 현상을 전환장애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억압된 감정이나 해결되지 않은 내면의 갈등이 마비, 실명, 목소리 상실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으로 전환된다는 뜻이었죠. 환자는 꾀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그 원인을 신체적인 검사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뿌리가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흘러 현대 정신의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신체 증상 장애라는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신경계 증상뿐만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감 등 다양한 신체적 불편감을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증상 그 자체보다 그 증상에 대해 환자가 느끼는 과도한 걱정과 불안, 그리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복통으로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수많은 검사를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신이 심각한 병에 걸렸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하루 종일 인터넷을 검색하고 작은 신체 변화에도 극도의 불안을 느낍니다. 이처럼 마음의 고통이 몸의 언어로 표현될 때 우리는 그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강력한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는 마음의 고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파괴적인 것 중 하나는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입니다. 이는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교묘하고 극단적인 형태의 정신적 학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몸에 남기는 상처는 단순히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는 마치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24시간 내내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옆에서 잠을 자야 하고 어제의 칭찬이 오늘은 비난이 되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러한 극도의 긴장 상태는 우리 몸의 경보 시스템, 즉 자율신경계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신체 증상들은 실로 다양합니다. 첫째, 수면 장애입니다. 잠들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현실을 도피하듯 하루 종일 잠만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꿈속에서조차 학대의 순간이 재현되는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자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만성적인 피로감을 느낍니다. 둘째,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통증과 감각 이상입니다. 편두통, 긴장성 두통이 잦아지고 목이나 어깨, 허리 등 온몸의 근육이 항상 뭉쳐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스트레스성 이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인해 늘 속이 더부룩하고 아프며 설사와 변비를 반복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며 가슴에 통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때로는 팔다리가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고 시야가 흐려지거나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등 신경계 증상도 나타납니다. 셋째, 면역체계의 약화입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방어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습니다. 피부에는 원인 모를 발진이나 두드러기가 생기고 기존에 있던 자가면역 질환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증상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신경성 혹은 스트레스성이라는 모호한 진단을 받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이 고통은 너무나도 생생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피해자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몸을 원망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통을 느끼는 몸이 마치 가해자와 한패가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왜 내 몸은 이렇게 약한 걸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야? 라며 공격의 화살을 외부의 가해자가 아닌 내부의 자기 자신, 즉 자신의 몸으로 돌리게 됩니다. 내 몸이 나를 배신하고 있다는 이 끔찍한 느낌. 이것이 바로 학대가 남기는 가장 깊은 내상입니다. 몸은 원래 나의 가장 안전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나의 사적인 공간이며 나의 역사가 기록된 신전입니다. 그러나 학대자는 이 신성한 공간을 무참히 침범하고 더럽힙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닌 고통의 근원지가 되어버립니다. 학대 상황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조차 억제하게 됩니다. 잠들면 어떤 공격을 당할지 몰라 잠을 참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짧은 순간조차 불안합니다.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또 다른 폭언과 학대의 시작이 될까 두려워 음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잠을 자고 먹고 배설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이 공포의 원인이 되는 순간 피해자는 자신의 몸이 자신을 괴롭히는 주범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나를 나약하게 만들고 굴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의 욕구 때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피해자의 자아는 서서히 붕괴됩니다. 현실 감각은 무뎌지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마저 왜곡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고 가해자가 만들어 놓은 비정상적인 세상이 마치 유일한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세상에서 유일한 의미의 원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비극적인 현상 중 하나가 바로 트라우마 본딩, 즉 가해자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스톡홀름 증후군입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오직 가해자에게만 노출된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고문하는 그 사람에게서 이안을 찾으려 합니다. 가해자가 간혹 보여주는 아주 작은 친절에 매달리며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이는 피해자가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공포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본능입니다. 가해자의 기분을 맞추고 그와 하나가 됨으로써 이 끔찍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결국 피해자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릴 뿐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더욱 교묘하게 통제하고 피해자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하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으면 피해자의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특히 정신력으로 버텨라, 내가 예민해서 그렇다와 같은 말을 쉽게 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처를 겪는 이들의 고통은 묵살되기 쉽습니다. 심지어 법이나 유료 시스템조차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묘한 거짓말과 연기에 능숙한 가해자는 침착하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반면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피해자는 불안정하고 두서없이 말하며 감정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조차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 혼동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신체화된 고통은 단순히 몸이 아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이며 사회 전체가 귀 기울여야 할 절박한 외침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원인 모를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이 당신의 마음을 대신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구조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의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